사실 제가 신석을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감옥 갔다가 나와서 아시다시피 네. 바로 집회 현장 나오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네. 그런데 아니 저렇게 목숨을 걸고도 싸우자는 분이 있는데 아니 내가 그냥 집에 박혀서 이런 것이 겁이 나서 전면에 나서지 못한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뭐 쉽게는 생각하면 뭐 이파 사파이다 그냥 뭐 이런 것도 있고 성격상도 잘 못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서울 목사님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시고 또 그분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직접 또 하시기 때문에 많은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그랬으면 저도 뭐 핑계대고 계속 이 핑계대고 아스팔트 안 되면 되는데 지금도 물론 뭐 많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선지자적 역할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제일 사랑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지금 신석을 목사님 하면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에 보면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뭐 이런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런 그 애국 집회에서 보면은 목회자 중에 유독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신석을 목사님이 아니신가 생각하는데 눈물 흘리는 거 많이 보셨나요? 많이 봤죠. 저는 사실 이제 뭐 행사하기 전에 개인별로 또 기도를 하시다가 그런 모습도 많이 뵙고 또 실제 교회 강연 설교하시다가도 보시는 것 같고 네. 집회 현장에서도 많이 봤어요. 사실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진솔해야 가능한 얘기예요. 거짓말하면서 뭐 거짓으로 우는 사람이 뭐 눈물이 뭐 제대로 그 부분이 좀 부자연스러운데 신석을 목사님이 아마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은 이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맨손으로 지켜낼 수 없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아파했습니다. 그게 아마 눈물로 성화돼서 우리가 자주 보듯이 그 많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앞으로 찾아내야 될 자유 대한민국을 제대로 못 보고 가신 게 안쓰럽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향년 79세라고 이렇게 거짓 보도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왜 그런 현상이 있는지 한번 좀 질문을 해보고 싶고요. 원래 목사님께서는 호적상으로는 지금 1945년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모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실제는 44년생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만 76세가 되시는데 도대체 이 언론들은 어디서 그런 것을 듣고 어디서 그걸 보고 획일적으로 처음부터 79세로 지금 표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이 원래 그런 건가요? 원래 그래요. 저 79세인 줄 알았어요. 자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우리 때는 이제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전문용어로 기자 단위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풀이라는 거 있어요. 누가 하나 똑같이 써서 만들어주면 그걸 보고 똑같이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요즘 기자들은 확인을 안 해. 그러게 말입니다. 내가 방송에서도 후배들 욕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전화 한 통화이면 요즘 얼마 좋아요. 우리 때는 전화가 없을 때도 일반 전화로도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는 이런 세월을 살았는데 이놈들은 그냥 방역당국이 됐든 지자체가 됐든 그냥 보도자를 뿌리면 뿌린 대로 토시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갖다 씌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버가 오버를 낳고 오버가 오버를 낳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보면 좋겠다 이러지만 저는 이제 그런 문제점을 집어내야 되니까 이 기사 형태나 또 그 어떤 특정 많은 사정을 하는 이런 거를 보면 대한민국의 언론은 다 쓰레기가 됐습니다. 믿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보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지금 보도하는 보도 내용이나 더더욱이나 그 쓰레기 내용을 보고 그걸 또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방송 패널로 나와서 이 시부로 되는 이런 인간들이나 또 우파 진영에서도 이런 분석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좌파 기레기들이 보도한 그 내용을 그대로 또다시 우파 유튜브에서 전하면 이것도 오보에 오보를 하면 더더욱이나 이건 더 심하는 거예요. 좌파는 안 보면 되지만 우파 진영에서 좌파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걸 그걸 그대로 보도해버리면 우파는 또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끌어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기자 출신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다 분석할 능력이 없겠죠.
국민들이 사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자칫하면 가짜 뉴스에 휘말려서 결국은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원초적인 놈들이 우파 유튜브를 공격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신성훈 목사님이 76세냐 79세냐 얘들이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 나이는. 근데 그건 누군가는 만들어진 보도자료가 있거나 아까 제가 참 말씀대로 풀로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지금 이렇게 쏟아내는 거고, 제가 이제 가장 우려했던 그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 솔직히 알고도 전화했잖아요. 그죠? 왜 처음부터 방송을 안 했나 하면 이런 방송들이 자칫하면 우파에서는 무조건 코로나19로 돌아가셨다는 핑계를 대서 먹잇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기다렸던 거고, 그게 만약에 우리가 쭉 그 사망 원인을 분석해 보면 평소에 지병이 있었다든지 그날 넘어져서 피를 많이 흘렸다든지 주사를 꼽았는데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해서 타살이냐 자살이냐 지병이냐 코로나냐 4인 규명 정확히 돼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사람 죽음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코로나에 엮어가지고 노인네가 광화문 광장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목사 이런 식으로 지금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방역당국에서 밝혔듯이 지금 현재 사망자의 97%가 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느냐 안 돌아가셨느냐, 이게 정확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인이라는 거는 죽음에 이르게 한 가장 큰 병원 인자가 결국은 사인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암이 걸려서 암 환자가 지금 내일 모레 왔다 갔다 죽을까 말까 하는데 코로나 들어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면 안 되잖아 이게. 이런 꼴의 보도를 97%의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도 전부 코로나로 사망한 것처럼 이 정권이 확진 보도를 해서 예방적 코로나 방역 관리가 아니라 징벌적 코로나 방역 관리를 함으로써 전 국민을 공포 속에 몰았고, 지금 그 공포 때문에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완전히 제약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죠. 통계자료 보십시오. 한 해 일반 감기나 독감으로 사망하신 분이 2,800명, 2,900명쯤 됩니다. 지금 8개월 만에 334명인가 돌아가셨는데 비율로 따져서 발표하지 않는 이 정권의 황당한 방역 발표,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는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쏘가 넘어가고 가짜뉴스에 쏘가 넘어가고 공포에 쏘가 넘어가고 이러면 결국은 이 정권이 방역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선거에도 이용하고 우파 탄압에도 이용하고 헌법 파괴하는데 이용하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여기에 독립을 지킬 수 있는 그 조직이 바로 흔히 말하는 야당이라는 제1 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하니까 열받은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아스팔트로 쏟아 나와서 지난 4년간 외칠 때 그들은 오히려 그 뒤에 숨어서 따뜻하게 지내면서 저것들 이익만 다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가짜 뉴스를 보고 똑같이 원희룡이나 김대기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꾸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자들을 거부하고 마치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의 원인인 것처럼 똑같이 놀아나는, 저는 이 정당의 인간들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진실을 지금은 어렵게 하나하나 밝히고 있지만 그래도 역사의 기록물을 보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정권이 바뀌는 그날이 오면 지금 우리가 남기는 이 역사의 기록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지금 현재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2.5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저항에 지금 직면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뭐 죽겠다고 난리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놈들이 이 코로나를 이용을 하려고 해도 3단계까지는 못 가겠구나, 안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지금 분위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이제 우리 좋은 말씀하셨는데 밀란 아니라 폭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분노의 그 임계치 넘어섰습니다. 더더욱이나 이게 3단계 되면 거의 모든 일상을 다 그냥 수업해야 될 생각인데, 지금 올 한 해만
서울 시내 자영업자 그 흔히 말하는 상가가 2만 개 날아가서 문을 닫았어요. 이것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내 곳곳에 전체다가 임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결국은 먹고 살기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범행을 저지르든지 아니면 집단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폭동을 일으켜 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오늘 뉴스에도 보시면 하지만 20대 젊은이가 편의점에 가서 흉기를 들이대고 돈을 내놓으란 게 아니라 빨리 경찰서 전화 좀 해라. 와해서 경찰 전화했더니 경찰이 와서 문을 이제 잡아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살기가 너무 어렵다.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감옥에 가면 밥이라도 먹을 거 아니냐.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20대 30대 현실입니다. 이것만 아니고 난동은 지금 현재 사회구조상 드러나지 않았지. 지금 나라가 썩어도 저 밑에 다 썩었어요. 그런데 지금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포퓰리즘 이 문재인 정권에 돈 몇 푼 주는데 수가 넘어가서 자신들의 영혼을 팔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만약에 뭐 2.5나 3이나 그게 그거예요. 진실된 방역을 한다면 국민들이 다 협조하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지난 1, 2월에 중국 우한에 문을 열어 제키고 코로나를 수입해서 지금 나라를 이끌고 지금도 완성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제약사도 강남집회와 사랑제일교회를 타겟으로 삼아서 제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계속하면 절대 코로나는 건절이 안 될 것이고 건절이 안 되면 계속해서 3차, 4차, 5차 어떤 특정 제도를 삼아서 그들로부터 저희들의 잘못을 계속 엎어가는 이런 부상사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꼼수를 부리는 이면에서는 대한민국 경제는 계속 망해갈 것이고 앞으로 거지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텅텅 비어서 다 비어있는데 그 건물 운영이 안 되면 이제 건물주도 나와야 되고 흔히 말로 기업 다 망하면 기업주들 다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도 국민이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겁니다. 나라가 빼앗겨봐야 나라를 아프면 할 것이고 회사가 망해봐야 망해보면 아프면 할 겁니다. 지금까지 촛불 들고 강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수많은 국민들 그들이 이제 반성하고 거꾸로 그들이 빼앗긴 나라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원죄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자들이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책임져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래도 강화문 광장에 나왔던 수많은 외국 국민들은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어느 정도 알고 나왔기 때문에 방어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오로지 문재인이 잘하는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시청 광장에 인공경에 휘날리고 어느 날 갑자기 미사일이 막 날아오면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나라는 끝난 겁니다. 죽으면 좌파든 우파든 니나 나라 다 죽게 돼 있어요. 이거 좌파들이 절대 나라 안 건져줍니다. 깨어있는 우파 애국 국민들이만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이상 나라가 망가진 걸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올 12월쯤 되면 서울역에 엄청난 노숙자와 이 강화문 광장의 거지가 엄청나게 돌아다닐 거라고 봅니다. 12월이면 뭐 불과 한 3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죠. 일부에서는 나라에서 주는 재난기금이라 뭐 돼서 일부 돈을 던지면 그 맛에 가겠죠. 그러나 나라 경제 전체가 똑같이 내려앉으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실업자가 되고 다음 직장을 구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지니까 먹고 살다 먹어서 안 되니까 애들 놔두고 혼자 죽을 수 없다 이게 가족 집단 자살을 해버려요. 이게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정부에서 기레기 언론들이 보도를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이런 것조차도 언론이 제대로 지적하고 제대로 비판을 하지 않으니까 이놈의 정권이 무소불위로 국민이야 죽든지 말든지 망가짐의 나라를 북한하고 손잡으면 끝나겠다. 자칫하면 낮은 단계 연방제 마지막 결정판을 우리가 곧 그때쯤 되면 보게 될 거라고. 다른 뭐 질문거리도 많이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망한다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또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이 좀 역할을 해달라.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좀 해주고 싶은지,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희망 가지지 마세요. 희망이란 것은 적어도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 지도자,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고 가는 정부 여당이 제정신이 바뀌었다면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 4년간 계속해서 나라를 완전히 엉터리로 계속 망가뜨리고 왔는데, 우리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희망은 이 정권 그냥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지 그 이상 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무작정 방 안에 앉아서 희망만 바라보고 산다 그러면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12월 달 되면 이 강화문 관계 거지를 돌아다닙니다. 왜냐 이러면 정권의 레임덕이 지금 와 있지만 실제 역할을 할 수 없는 레임덕이 오게 되면 이제는 꼼수도 부릴 수도 없고 국민의 돈을 훔쳐다가 재난기금을 뿌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면 지금까지 골마 터진 것을 한 목에 다 터져버리면 수리불가가 돼요. 수리불가. 국가가 나서서 망해지는 기업을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망에 자빠지는 젊은이들에게 재난기금도 줄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나라는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적어도 12월에서 내년 1, 2월 사이면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555조의 내년 예산안을 했다고 하지만 이번에 512조 예산에 제3차 추경까지 해서 수백조의 돈을 뿌렸지만 사회에 나타난 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돈 뿌리고 나타난 것은 시내 전체의 임대 딱지밖에 효과로 나타난 게 없어요. 뭡니까? 임대를 붙이고 있는 것만 해도 누가 들어오겠죠. 이 판국에 누가 거기 지금 들어가겠습니까? 이제 동시다발로 나라 전체가 망하는 꼬라지를 이제 국민들이 피부로 제거할 겁니다. 나중에 오래 가면 어떤 경우까지 생기나, 이제 지금 내가 이제 국가적 이제 우리나라 행태를 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 정권이 시작할 때는 월남과 비슷한 행태를 보였지만 지금은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딱 그 판박입니다. 99.9%가 딱 그 행태로 가고 있어요. 단계별로도 똑같고 얘들이 이론 적용한 것도 똑같고 정책 지방하는 것도 똑같고. 왜냐하면 국가의 정책이란 건 정확히 분석을 하고 이것이 과연 미래에 반영이 됐을 때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지 그 피드백 자체는 충분한 토론과 충분한 국민적 여론을 하에 만들어내야 되는데, 간보기 정책을 만듭니다. 흔히 말로 툭 던져서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이걸 직접 피해나 아니면 이득을 보는 그 지역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간을 딱 보고 문제가 심각하면 싹 걷어들이고 모른 척 해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뭔가 바람을 좀 잡을 수 있다 싶으면 대개부터 불러가지고 여론조사 그냥 밀어붙이거든요. 이러니까 어떤 정책이든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은 이 정권에서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정책을 또 이런 엉터리 국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돈 있는 자만을 누리는 자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인원이 지금 해외로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이 통계자로 지금 나와 있는데 괜히 또 발표해서 국민들이 아이고 안 되겠다 나도 가자 이래버리면 이 나라 누가 구합니까? 결국은 집구석이든 나라든 간에 선산을 지키는 거는 구부러진 소나무 한 그루밖에 없어요. 잘나고 돈 있고 그동안 호의호식하고 떵떵 살았던 인간들은 강하면 강경 안 옵니다. 아무도 모르는 국가로부터. 네? 우리 아빠도 잠깐 직장에 그만뒀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둬가지고 국가로부터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한